기록하고 공유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 채팅 참가자. 자, 좀 전에 기업 브랜드,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수식어 이렇게 4가지 수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시면요. 먼저 기업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기업 브랜드 수준에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업 이미지예요. 기업 이미지. 이 이미지가 나쁘면 기업 브랜드에도 굉장히 나쁜 타격이 가죠.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기업 이미지를 잘 유지하려면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3가지. 판매되는 제품,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이 3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더 그거를 세분화해서 기업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해서 11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이거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이 제품, 1번의 제품 위에서 3가지로 나눈 거하고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 2번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3번째 위에서 3번째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격, 유통, 판매원들, 제품 관련 서비스, 고객 지원 정도, 기업 경영 이런 게 다 위에 있는 2번 기업의 활동이라는 측면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활동도 거기 들어가고 사회적 공헌도 종업원들의 특성 이런 것까지 다 기업 이미지에 들어가는데 좀 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여기 나오는 거는 포춘지 아시죠? 미국의 그 금융 관련된 잡지, 기업 관련된 잡지죠. 이 포춘지가 매년 가장 높은 명성을 가진 기업들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하늘색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혁신성, 인적 관리, 자산의 활용, 사회적 책임, 경영의 질, 건전성, 장기적인 투자 가치, 제품 서비스의 품질,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자 여기에는 잘 포함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그 민감한 게 있죠. 그게 뭐죠? 경영자예요, 경영자. 여기에는 딱 그거에 맞을 만한 게 없어요. 뭐 경영의 질 이것도 좀 그렇고 인적 관리는 다른 얘기고 사회적 책임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 아니면 좀 문제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경영자가 되느냐 뭐 소유 지분을 갖고 뭐 다퉈서 뭐 경영자가 내가 된다 뭐 아니면 뭐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렇게 재산이 많을 갖고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뭐 주식이든 돈이든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뭐하러 그걸 또 기업을 경영하려고 아둥바둥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뭐 서민이라서 그런가?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소비하면서 인생을 즐기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그 기업을 또 자기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 참 그 돈은 많은지 몰라도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돈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서양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경영자를 고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당연히 하죠. 주주총회에서.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데, 근데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추천하는, 지지하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아무나 경영자가 못 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지가 아니면 자기의 가족이 경영자가 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과 기업을 잘 운영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소유를 하고 있는, 그것도 겨우 회사 전체 지분의 뭐 몇 퍼센트, 뭐 3%, 4%만 갖고 있는 대주주가 그 기업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재벌이라고 하죠. 재벌. 이게 이제 영어로도 CHAEBOL인가 이렇게 재벌이라고 쓰는데 한국 기업들에만 있는 현상이죠. 자,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왜 그러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경영자는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이미 다 검증된 상태에서 경영자로 고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잘못 운영해서 큰 사고를 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못한,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자 왕가의 사람인데 능력이 떨어져. 그런데 첫째, 그러니까 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식인 거예요. 왕조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 그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큰 회사의 경영을 물려받는 거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엔 못난 경영자, 능력이 떨어지는 경영자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평가 기준이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죠. 이거는 뭐 세계적인 표준, 이런 기준에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대한항공의 조씨 집안, 네, 뭐 딸이며 어머니며 아버지까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래가지고 요즘 대한항공 뭐 상당히 이미지가 떨어졌죠? 그럼 뭐 항공사만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아나도 또 뭐 그건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뭐 기업을 내놓고 팔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그래서 경영자 리스크 아니죠. 오너 리스크라고 해서 소유자가 일으키는 위험. 그걸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소유자가 기업을 망치는 경향이 왕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죠, 특징. 자, 여기 보면 이게 또 다른 얘기네.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진로 소주 그죠? 자, 진로 소주를 찾아보면, 자 여기 보면 소주 회사 이름은 진로 소주인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하이트 진로라고 써 있어요. 하이트 진로. 요거를 하이트 진로라고 치면 위키피디아 이런 게 안 나오네.
진로라고 치울까요? 진로? 아, 지식백과. 아, 이거 아닌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년에 세워져서 국민소주 진로를 생산해 왔다. 24년이면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거의 100년 된 기업이죠. 근데 2005년이면 언제예요? 회사 창립 90주년이네, 90주년. 90주년이 됐을 때, 90주년 지나면서 회사가 망했죠. 그래서 하이트 맥주에 인수합병됐어요. 24년에 진천 양조 상회에서 출발했는데 창업자는 장학엽 회장이라는 분이고 그 아들이 자,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죠. 자, 왜 진로가 하이트 맥주에 인수합병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 아시죠? 3대 가면은 부자는 망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요. 진로에서 아까 그 장학엽이라는 분이 진로 소주를 진로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소주 하면 진로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소주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망할 수 없는 회사였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아들 때로 넘어가는 거죠. 2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보통 보면 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냐면 첫 번째 창업한 그 부를 이룬 첫 번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룬 돈인지 자기가 손수 모은 거니까 한 푼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 때에 가면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왜 그러냐면 그 아들도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의 부모가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인지를 보면서 알면서 들으면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3대째 손자 때에 가면 그 손자는 소위 어떤 식이냐면 금수저죠.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세상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세상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줄 알고 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항상 당연히 자기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뭘 잘못하냐면 의사결정을 잘못해요. 의사결정을. 그래가지고 그 소주 3대째 그 손자 때에 와서 진로 소주는 말아먹습니다. 그 손자가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100% 진실은 아니지만 이 스토리 자체는 맞을 거예요. 그 손자가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내가 진로 소주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애가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부족하지만 왕이 되는 거랑 똑같이 자기가 여러 가지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진로의 차기 회장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회사에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도 많고 임원들도 많고 똑똑한 놈도 많아. 근데 그런 놈들 다 제끼고 내가 떡하니 뭐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회장이 되려면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없는 놈이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젤로의 3대에 되는 이 손자가 뭐 우리나라 다 집안들이 그렇지만 집안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돈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진로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경영인 수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보통 뭐 놀죠. 네, 놀아요.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거니까. 그리고 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로 같은 게 어떻게 경영을 한다고 그래서 망하겠어요. 소비자들이 다 사주는데.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잘 놀았어.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자기가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커다란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 회사를 맡길 테니까 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너희들이 나한테 제시해 다오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 컨설팅 회사 누구나 얘기하면 알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이 3세를 보니까 애송이야. 아주 애송이야. 그래서 만만하게 봤죠. 그리고는 그 회사에서 그 3세의 절박함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한테 도움을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회사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우리한테 다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자료까지 우리한테 다 줘야만이 우리가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3세가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자료들, 외부에 내놓으면 안 되는 그런 약점까지도 다 그 회사에 갖다 보여줬어요. 컨설팅 회사에. 근데 그 컨설팅 회사가 이 진로 그룹을 딱 들여다보니까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약점을 조금만 찔러서 어떻게 잘못되면 이 회사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가 다른 어떤 제3의 회사와 짜고 이 진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이 어리숙한 3세한테 자, 너희들이 갈 방향은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은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3세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전해들은 그대로 회사를 끌고 가죠. 결국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진로는 거의 이제 부도날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그거를 이 3세가 그 컨설팅 회사가 자기를 속인 거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요. 근데 결국은 져요. 왜? 재판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바보 아니니? 어떻게 멍청하게 아무리 컨설팅 회사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될 정말 치명적인 약점까지 다 제공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거는 네가 멍청해서 입은 거니까 이거는 소송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게 됐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진로는 하이트라는 회사, 주류 회사에 넘어가 버리죠. 이게 진로가 망한 뒤의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진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이트하고 합쳐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합병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입장에서 합병된 게 아니라 흡수된 거죠. 흡수된 거예요.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경영자, 사실 우리나라에도만 해당하지만 이 무능한 경영자가 경영을 맡게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는 뭐 고사하고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경영자에 의해서 기업이 망조가 된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무능한 경영자는 아니었죠.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거, 이게 결국은 뭘 만든다? 예, 기업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 나온 거는 뭐 포춘지에서 이야기하는 존경받는 10대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애플이 1위고 2위가 아마존 이런데 가만히 보면요 다 중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미국 기업이 전 세계 10대 기업들을 다 존경받는다고 그러는데 지들이 미국 기업만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 이미지가 기업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동 브랜드. 공동 브랜드. 공동 브랜드라는 게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 제품 범주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인데 공동 브랜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그 브랜드를 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들을 여러 곳에 쓰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익숙해지니까 사람들한테 수용 가능, 받아들여지기에 더 쉬워진다라는 그런 의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끼리 서로 유사성이 있으면 서로 제품들 간의 유사성이 있으면 같은 브랜드를 공동으로 써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공동 브랜드의 구축 방법인데 이건 다소 결과적인 얘기지만 LG전자의 디오스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죠? LG전자에 이 디오스라는 브랜드는 원래 개별 브랜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브랜드로 썼을 거예요. 디오스 냉장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먹히니까 디오스라는 브랜드를 다른 가전제품에도 쓰는 경우. 이런 게 이제 개별 브랜드를 출발해서 공동 브랜드가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우젠이라고 하는 밑에 하위 브랜드를 여러 제품들에 그러니까 뭐 세탁기에도 쓰고 뭐 식기 건조기에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주방 가전에 쓰려고 하우젠이라는 브랜드를 처음부터 만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공동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 브랜드. 개별 브랜드는 각 제품마다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개별 브랜드는 하나의 제품 범주에 국한돼서 사용하고 국한돼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별 브랜드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특정 브랜드의 실패가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를 쓰는 제품, 같은 기업 내에 있지만 다른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단점은 뭐냐? 각 제품마다 브랜드를 따로 만드니까 일단 마케팅이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브랜드 수식어. 수준이죠. 브랜드 수식어. 브랜드 수식어라는 건 제품의 품질, 속성, 기능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덧붙이는 거. 이게 브랜드 수식어죠. 이 조니워커 들어보셨죠? 조니워커. 예전 그 박정희 시대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술이 조니워커가 아니고 뭐였죠?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거. 시바스 리갈. 네. 시바스 리갈이죠. 시바스 리갈 되게 즐겨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양주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소개된 술 중에 하나가 조니 워커라는 술이죠. 왜 조니 워커가 유명하냐면 조니 워커는 등급이 있어요. 자, 조니 워커의 라벨. 이미 있지. 자, 조니 워커 라벨을 보면 레드 라벨이 있고요. 블랙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거는 저도 별로 못 들어본 거고요. 블루 라벨이 있죠. 자, 이 라벨을 왜 붙이냐면은 위스키는 처음에 만들어서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바로 판매도 하지만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오크통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오랫동안 묵히면 술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고급진 맛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레드 라벨은 뭐 10년, 뭐 블랙 라벨은 20년, 뭐 15년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묵힌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라벨은 기존에 그냥 조니 워커 라벨이 없는 조니 워커보다 더 부드럽고 고급질 거고, 거기에 블랙 라벨은 더 고급질 거고,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파는 거죠. 자, 이거를 어느 시장에서 이렇게 팔았냐면 원래 서양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이라서 뭐 5년 더 묵히고 10년 더 묵혔다고 그래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고 이런 짓을 잘 안 해요. 자, 근데 이거에 반응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시장, 일본 사람들은 요렇게 더 오래 숙성시켰어? 그러면 내가 더 비싼 돈을 주고 먹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돼서 일본 시장에서 요거를 조니 워커에서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레드 라벨과 블랙 라벨. 자, 그러고 보니까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블루 라벨이죠. 이 블루 라벨은 좀 더 숙성시킨 그런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 라벨은 다른 것보다 훨씬 고가에 팔리죠. 뭐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외국 나갔다 올 때 이거 저기 면세점에서 블루라벨 사와 가지고서 뭐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맛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 이거 그렇게 비싼 돈을 더 주고 살 정도의 가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본 시장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이 라벨을 가지고 제품을 차별화하고 가격을 차별화하는 게 먹혀든다라는 거예요. 조니 워커라는 회사에서 보면 얼마나 아시아 시장이 가소롭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뒤에 라벨 갖고서 그걸 뭘로 쓰는 거예요? 브랜드 수식어로 쓰고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뭐 진라면, 뭐 순한 맛, 매운맛 이런 게 있죠. 이 모뚜기라면 매운맛이 농심의 신라면을 직접 경쟁하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라면이지만 순한 맛이냐 매운 맛이냐에 따라서 제품을 사람들이 구분해서 사죠. 그 이외에도 뭐 갤럭시 스마트폰이 노트냐 S 시리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노트, S 같은 게 수식어다 라는 거죠. 자, 수식어의 기능은 시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그냥 갤럭시 스마트폰 그러면 다 한 가지 제품만 살 텐데, 자, 그 노트라고 해서 더 고급 제품, 뭐 S에 뭐 S10, S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들을 차별화하면 각각의 시장들이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 넓어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상, 유통상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각 제품들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뭐가 도움을 준다? 이 수식어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브랜드 수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0분,
50분부터 30분간 수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10분 또 쉬고